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열혈 법률 전문가 세 분과 함께요. 일상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사무장님, 오늘도 네. 사건 의뢰 많이 들어왔습니까? 뭐 아무래도 사무장이 워낙에 유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이 들어왔고 예, 그건 거기에 또,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솔깃할 그려놨던 그 법률 상식들을 다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로이어는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바보지. 어휴, 어이구. 여보, 우리 호준이 결혼한다니까 너무 좋다.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다. 근데 집이라도 한 채 해줘야 안 되겠나? 요즘 집값도 비싸고 애들이 많이 힘들 건데. 집은 무슨 지가 번 돈으로 해야지. 그래도 요새는 그게 아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가 집을 딱 해가야 어깨 펴고 산다더라. 처가에 면도 쓰고. 그래. 그래. 우리 임대료 받는 가게 있다 이가. 그거 팔면 안 되겠나? 그거 팔아도 얼마 안 될 건데. 나도 뭐 많이 해주자는 건 아니니까 그냥 그거 팔아서 집 사는데 보태라고 주자. 고민이 많으시네요. 그죠? 그래. 팔아서 주자. 역시 남편이 최고다. 최고. 자식 자, 우리 생각하는 부모 삼계탕으로 마음 보러. 똑같죠? 아이고 사장님 오셨네요. 아, 이분이 장사하고 싶다는 분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저 옆 동네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당장 가게로 옮겨야 해서요. 그러면 딱이지요. 사장님이 건물을 팔겠다고 해서 전에 있던 세입자분도 얼마 전에 나가고 가게가 비어 있어요. 장사도 잘 되는 자리입니다. 아, 그래요? 자자 우리 밖에서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둘러볼까요? 네. 가시죠. 얼마 전까지 가게를 하던 데라 손볼 데도 없지요. 그렇네요. 가게가 깔끔하고 상권도 괜찮은 것 같고. 여기로 계약할게요. 사장님 성격이 시원시원하시네요. 아, 저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게 살 돈이 조금 모자라서 그런데요. 일부를 먼저 드리고 2년 뒤에 나머지를 드리면 안 될까요? 매매 계약에 변수가 생겼네요. 이분 상황이 좀 급한 것 같은데 사장님 한번 봐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매매 계약서를 쓸까요? 저희가 돈을 다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임대차 계약서로 쓰시죠. 그게 사장님한테도 부담이 덜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전세 보증금 형태로 해서 준비된 돈을 먼저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등기는 어떻게? 아, 그건 당연히 저희가 잔금을 드리면 그때 해주세요. 저희 사정 봐주시는 건데 당연히 그래야죠. 특약 사항이 이런 것들에다 잔금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사항을 꼼꼼히 챙겨서 넣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그럽시다. 자자, 그럼 계약서 쓰러 가시죠. 자,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를 썼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매매 계약이 잘 된 것 같네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장사는 잘 되시죠? 아, 네, 사장님. 아, 그나저나 그 2년이 다 돼가지고 등기를 넘겨드릴 테니까 매매 잔금을 받고 싶은데 언제쯤 될까요? 아, 저희 임대차 계약으로 한 거라 계약 갱신할게요. 계약 갱신이요? 법적으로 임차인인 저희가 2년 더 계약을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하, 계약할 때와는 전혀 얘기가 다르네요. 아니, 계약할 때랑 얘기가 다르잖아요. 아, 저희는 임대차 계약으로 한 거니까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희는 못 나가요. 그때는 잔금 마련되면 주고 이 가게를 사겠다고 했잖아요. 어머, 저희가 그랬나요? 아, 모르겠고요. 아무튼 저희는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대로 계약 갱신 요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잔금 되면 주고 가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인수하든지, 못 주겠으면 이 가게 비워주세요. 못 나간다니까요. 자, 일단은 사연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몇 가지 포인트가 보입니다. 가게 주인인 손영호 씨 입장에서는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한 그 난감하다는 그 단어가 아주 적절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호 씨는 갖고 있던 가게를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이 돈이 좀 부족하다면서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2년 뒤에 나머지를 지급할 테니까 그동안은 좀 먼저 들어가서 장사를 좀 하자, 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저 같으면 안 된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또 마음씨 좋은 의뢰인은 허락을 해줍니다. 저 의뢰인이 아무래도 이제 저 같은 마음씨를 가지신 것 같은데 2년 뒤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을 받으면서 네.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고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2년이 다 돼갈 무렵에 매수인이 임대차 계약이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청구하겠다. 요렇게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렇죠. 영호 씨는 건물을 매매를 해야 되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이니까 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고 예. 이게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의뢰인이 저희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가게를 처분해서 돈을 받았으면 하는 게 의뢰인의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우선 영호 씨가 이 답답한 상황을 좀 유리하게 풀 수 있을까요?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계약서의 해석을 두고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됩니다만 해결은 가능합니다. 자, 일단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의뢰해주신 손영호 씨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좀 마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사연에서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분쟁 포인트 어딥니까? 네,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인지 임대차 계약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뭐니 해도 이 계약서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 예. 네, 맞습니다. 의뢰인 손영호 씨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를 쓰고 그 매매 계약의 특약 사항으로 2년 후 잔금 지급, 등기 이전 이렇게 특약을 하시고 그 2년 동안에 좀 먼저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하셨다면 좋았을 텐데 애초에 계약서 자체를 임대차 계약서로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 계약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이게 당장 급한 대로 해결을 보려다 보니까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또 발목을 잡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었던 최영조 씨를 내보낼 수 없는 거죠? 네, 이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주택의 경우에는 작년에 주택임대차 3법이 뜨거웠는데 그때 계약갱신 요구권 문제가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그런데 사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 계약갱신 요구권 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최대 5년까지 보장되던 임대차 기간이 2018년도에 이른바 궁중족발 사건이 나면서 10년까지로 연장되었고요. 네. 그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몇 번이라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손영호 씨 같은 경우는 갱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매매가 필요한 건데 그렇죠.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를 썼단 말이죠. 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우선 이 계약은 매매 계약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라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손용호 씨는 이 두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임대차 계약은 부수적인 계약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을 하셔야겠습니다. 즉 매매 계약이 완성되기 전까지의 그 2년 동안의 임시적인 법률 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공인중개사분이 계셨는데 그 공인중개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그 당시에 당사자들이 의도했던 계약이 매매 계약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인중개사하고 임차인이 짜고 물론 맞아요. 이게 좀 더 그렇지만 입을 맞추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다라고 해서 공인중개사도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중개 수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입장을 바꾸어서 이것이 원래는 임대차 계약이었다라고 진술을 하려고 한다면 네. 그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지급을 했던 그 중개 수수료를 조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인중개사분이 어떻게 보면 키맨이네요. 그러네. 네. 자, 그럼 앞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의뢰인 손영호 씨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그럼 어떻게 작성을 했어야 될까요? 네, 의뢰인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계약서 양식 자체를 매매 계약서로 만들고 그 특약 사항으로서 계약금 지급 이후에 매수인에게 상가 건물을 인도만 하고 대신에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그 상가 건물을 돌려받기로 하는 약정을 하셨으면 좀 더 수월하게 분쟁을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의 본질에 맞춰서 계약서를 쓰고 특약사항으로 논의가 된 부분을 특약사항으로 썼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이 사연은요 사실 가계의 임대차 문제긴 하지만 사실 주택을 임대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종종 이제 발생을 하곤 합니다. 특히 작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우선은 임대차 3법이 어떤 건지 저희가 좀 명확하게 규정을 짚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임대차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인데요. 첫째,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 시에 임대인이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네. 둘째,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최소 임대기간인 2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셋째, 전월세 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그 인상률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야, 근데 이게 임대차 3법 하에서 사실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있겠다 그러면 이 그렇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은 세입자를 내보낼 방법은 없습니다. 네. 특히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 경우에는 작년에 갱신 거절 사유로서 추가된 것이 임대인의 실거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의 경우에는 실거주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내보내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뉴스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요. 임대인의 실제 거주라는 게 그 범위가 뭐 임대인 본인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도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이 실거주에는 임대인 본인뿐만이 아니라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이 포함됩니다. 네. 먼저 이 직계 존속이라고 함은 외가와 친가를 모두 다 포함을 해서 부모, 그리고 조부모, 증조부모가 포함이 되고요. 직계 비속은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제 거주를 하시겠다라고 하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실 수가 있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두시고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부터도 더 이상 그 집이나 건물에서 살 권리가 없는 임차인들이 인도를 거절할 경우에는 부득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도입된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2016년도에 도입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제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오동준 변호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각 지역별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란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실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서를 가지고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정이 불성립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야, 그럼 이제 소송을 하게 되면 거의 1년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60일 이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신속한 분쟁 조정 제도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걸 배웠잖아요. 복습을 해보자면 의료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에 가서 해결을 보시고, 이게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겼다 할 때는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여기를 꼭 기억을 해둬야겠네요. 예, 저는 복습을 잘 안 하니까 예습만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요. 매매를 약속했던 매수인이 오히려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그렇다면 의뢰인 손영원 씨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손영호 씨의 경우에는 제가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계약서의 해석 문제만을 가지고 승소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인중개사에게는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한 중개 수수료를 지급을 하셨고, 또 이 매수인 입장에서도 내가 실제로 앞으로 소유해서 사용할 건물이다 보니까 상당한 개보수 공사를 하는 등 사실상 소유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증거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변호사와 함께 상의를 하시면 해결하시기가 더욱 수월하시겠습니다. 아빠 빨리 와. 영원할 것 같던 행복, 이렇게 쉽게 깨질 줄 몰랐습니다. 여보, 제주도 가면 어머니께 안부 꼭 전해줘요. 알았어. 우리 없는 2박 3일 동안 푹 쉬고 있으세요. 알겠어요. 우리 아들, 할머니가 우리 연우 많이 보고 싶다고 하시니까 가서 많이 안아드리고 뽀뽀도 꼭 해드려? 네 엄마. 엄마 뽀뽀. 나는 안 해줘? 내가 못 살아. 얼른 가요. 비행기 시간 늦겠다. 알았어. 가자. 자, 엄마만 두고 할머니 집에 가는 것 같죠? 눈빛이 돌변합니다. 왠지 막장 느낌인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방금 갔지. 2박 3일 동안은 자유다. 이따 밤에 집에 꼭 와. 가자마자 전화를 하네요. 와. 얼마나 휴가인데 무슨 일이지? 예, 사장님. 그 서류요? 제가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오늘 꼭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메일로 보내놓을게요. 예. 전화를 안 받지. 꼭 필요할 땐 전화를 잘 안 받죠? 경험 있어요? 연희야, 오빠인데 부탁 하나만 하자. 뭔 부탁? 내가 지금 엄마 보러 제주도에 와 있는데 거래처에서 중요한 서류를 오늘 중으로 보내달라고 하네. 언니 없나? 계속 전화를 안 받네. 네가 우리 집이랑 가까우니까 네가 우리 집 가서 메일 좀 보내줄래? 알았다. 대신 오면 맛있는 거. 알았다. 그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랑 해서
어떤 서류 보내야 되는지 그 메일 주소랑 전화번호 남겨놓을게. 대참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기 배 안 고파? 배고파. 우리 그러면 뭐 먹으러 갈까? 언니 혼자 있다 했는데. 이거 남자 목소리잖아. 설마. 한 일주일 동안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 마. 이게 무슨 상황이죠? 잘 앉아. 우리 아 그만해. 아 뭐야. 대참사네요. 동생분 대처가 그래도 신속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연우 엄마잖아. 무슨 행사인데? 나도 한번 보자. 자기야. 지훈아, 난 너 보고 싶어. 이거 올케 아이가? 설마 바람 난 거가? 잠시만. 변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여보세요. 야, 이게 무슨 영상인데? 뭐? 아이씨, 내 이것들은 씨. 지훈아! 자기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진짜 실수였다니까. 그때가 진짜 처음이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정말 괴롭겠는데. 아빠,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언제 와? 연우야, 엄마 보고 싶어? 응,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어디 갔어? 오라고 해. 아직 어린 아들을 위해 이번 한 번만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무실가? 예, 사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잠시만요. 예, 말씀하세요. 뭐죠? 제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거 뭐야? 이거 녹음기 아니야? 녹음기가 왜 나옵니까? 야, 이 녹음기 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았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다 정리했다며. 녹음기 대체 뭐냐고? 말해봐라, 뭔데? 나 알아. 들었으면 다 알겠네. 할 말 없으니까 내가 갈게. 아내는 별거 중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간 아내가 오히려 저에게 이혼 소송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에 대한 배신, 분노. 이거 얼마나 크겠습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사연입니다. 지금 이제 준이 아나운서보다 예. 제가 지금 같은 남자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이게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이건 제가 봐도 정말 아니거든요. 제가 일단은 조금 이렇게 예, 진정을 하고 난 진정하시고. 다음에 사건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에게 배신에 또 배신을 당한 임지훈 씨 사연입니다. 지훈 씨가 아내를 두고 아들과 둘이서 제주도에 있는 본가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과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내 윤소정 씨는 내연남을 집에 불러들여서 불륜 행각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장면을 지훈 씨의 사촌 여동생이 보게 되고 이를 지훈 씨에게 알립니다. 예. 지훈 씨는 아내와 별거를 하면서 이혼을 할지 아니면 용서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엄마를 찾는 어린 아이 때문에 결국은 용서를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불륜 행각을 보기는 봤습니다. 이게 용서가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용서를 했는데 아내가 또 배신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중에 아내가 지훈 씨의 차에 몰래 숨겨놓은 녹음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동안 내연남을 정리하지 않았던 사실까지 알게 됩니다. 아내에게 따지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아내가 이혼 소송의 소장을 보내는 겁니다. 예. 참 이거 어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얘기인데 정말 그래서 억울한 의뢰인이 저희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손에 주먹이 꽉 쥐어질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인데요. 자, 일단 저희가 남편 임지우 씨의 입장에서 잘 풀어보겠습니다. 오동준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보는 내내 임지훈 씨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일단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들키자 관계를 정리했다는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원래 녹음까지 한 정황이거든요. 이게 일단은 무엇보다 치가 떨리는 거는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불륜 생각을 했다는 거. 이건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적 조치는 일단 다 해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치남 씨를 상대로 해서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네.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적으로는 주거 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말씀하신 손해배상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주거 침입은 선뜻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불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내가 내연남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문을 열어줬지 않습니까? 네, 학계에서는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간남이 남편이 없는 집에 들어오는 경우라면 사회 통념상으로 남편이 이를 용인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편의 주거의 평온이 깨진 것으로 보아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야, 그럼 일단 그 형법상으로 주거 침입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앞에 또 민법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했거든요. 네. 그럼 그거는 한 어느 정도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일률적으로 대답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손해배상액은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형태 등을 고려하기도 하고 그 부정행위로 인해서 가정이 실제 파탄되었는지 등 손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네. 구체적인 액수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정행위만으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3천만 원을 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보다도 감정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라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는데요. 일단 임지훈 씨는 어린 아들 때문에 아내를 용서를 합니다. 근데 아내에게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제 가정으로 온전히 돌아온 줄 알았는데 지훈 씨의 차에 녹음기가 설치된 거를 발견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왜 설치를 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했는지 이게 굉장히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속셈이 있었을까요?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녹음기는 아내와 내연남이 공모를 해서 설치를 한 것 같더라고요. 설치 목적은 아내가 의뢰인과 가정을 회복하는 척하면서 남편의 약점을 잡아 소송에서 이용하려고 그 증거들을 수집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네. 정말 의뢰인이 아내가 이렇게 참 악하고 못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결혼 전에는 그런 게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약점을 잡으려고 했다는 건데 차에 몰래 이렇게 녹음기를 설치하는 거 불법 아닙니까? 당연히 불법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데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요. 네. 이에 대해서는 벌금 규정이 아예 없고 바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수위입니다. 바로 시행이네요. 그럼 상당히 이제 그 중범죄로 처벌이 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이나 또는 형사소송법 그리고 군사법원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또는 그걸 청취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그리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야, 이제 그 저 정도 잘못을 했으니까 벌은 받는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마음은 좀 편해지네요. 아까보다 또 눈썹이 살짝 내려가셨네요. 예, 아까 그렇습니다. 앵그리 버드셨거든요. 네. 자, 일단은 그렇게 녹음기 설치를 들킨 아내가 집을 나갔고 이혼 소송 소장을 보내옵니다.
자, 그런데 결혼이 파탄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할 수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오기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혼 소송이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뢰인 임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이혼 소송 소장 받고 어떻게 좀 처리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임지훈 씨가 이제는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심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윤소정 씨에게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해야겠죠. 근데 일단 임지훈 씨가 보니까 처음 불륜을 알았을 때 내연남인 친남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대한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다시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이미 임지훈 씨가 친남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승소까지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전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는 친남 씨가 주거 침입을 한 시점까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은 주거 침입 이후 시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소송을 하기도 할 수 있고 또한 이번에 가정이 파탄났기 때문에 가정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소송물이 다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야, 그럼 이제 부정행위로 인해서 그 소송을 두 번째 하는 거니까 보통 보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되면 누범이 되잖아요. 그럼 좀 가중처벌을 하게 되는데 예. 금액도 좀 이렇게 커집니까? 어떻습니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태양,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거를 참작해서 배상 금액이 좀 더 높게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믿었던 아내에게 두 번이나 배신을 당한 우리 의뢰인 임지훈 씨, 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결심을 해야 할 때죠. 예. 유책 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을 구하는 반면으로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반소를 통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다시 한번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겠죠. 네, 법대로 합시다. 이제 마지막 사건입니다. 요즘 핫한 키워드죠.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깨져버린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분명 저한테 자격이 없더라도 된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계약서랑 세약서까지 다 읽어보고 사인까지 해놓고 이러면 안 되죠. 혼자 왔네? 잠시만. 야, 이게 얼마만이고? 그러게, 네 서울로 이사하고 나서 한 2, 3년 됐나? 아무튼 반갑다. 어서 들어가서 앉자. 부산으로 언제 이사왔노? 한 달밖에 안 됐다. 이래 빨리 내려올 거면 서울을 가지 말지. 그러게 말이다. 애 아빠 발령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지. 다시 부산으로 오니까 너무 좋다. 나도 네 얼굴 다시 보니 너무 좋네. 그나저나 여기저기 전세살이 그만하고 집을 사고 싶은데 집값이 와 이렇게 비싸노? 청약 통장 없나? 그런데 관심이 없어서 안 만들어놨지. 근데 청약이 돼도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 아, 내 아는 지인 중에 뭐더라? 아, 그래. 지역주택조합원. 그거 해서 엄청 싸게 아파트 들어갔다던데? 지역주택조합원? 부산으로 온 지 한 달 그래, 됐는데 숲이. 지역 니도 주택 한번 조합 알아봐봐. 뭔가 불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A구역 아시죠? 거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인데 조합원 모집 중이거든요. 조합원이요? 네, 지역주택조합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관심이 있으시면 거기 적힌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받아 보세요. 싸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떻게 조합원들 많이 늘었습니까? 아직 모집 중입니다. 가입 조건 안 돼도 뭐 이미 세대 방식이 있으니까 잘 좀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저 조합원 가입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아, 며칠 전에 길에서.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희 조합에 들어오시려고요. 상담 한번 받아보려고요. 잘 오셨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아파트 공동 구매랑 같은 개념입니다. 조합원이 되면 업무 대행비 분담금을 내야 하지만 그래도 조합원들은 청약통장 필요 없이 분양받을 수 있죠. 그리고 일반 아파트 대비 10에서 15%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매 제한도 없고. 10에서 15%나요? 그럼요. 자격 조건 같은 건 없습니까? 별로 까다롭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만약 조합은 자격이 없더라도 이미 세대 방식으로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자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오신 김에 조합 가입 계약하고 가시죠. 그럼 믿고 가입하겠습니다. 저런 데 넘어가는 거죠. 국토부? 국토부에서 내한테 올 게 있나? 아니 이게 뭐야? A지역 주택조합원 부적격? 그럼 분양을 못 받는다는 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됐네요. 아니 저기요, 내가 조합원 부적격이라니요. 조합원 인정도 못 받고 아파트 분양도 못 받는데 분명 계약할 때 자격이 없더라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홍보비다 부담금까지 다 성실히 냈는데 그냥 내가 낸 돈 다 돌려주세요. 계약할 때 조합원에 관해서 설명도 충분히 드렸고 여기 계약서 보시면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본인이 감수하겠다 되어 있잖아요.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디 가는데요? 이 계약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네. 내 돈 내놔, 내 돈! 네, 그러게요. 요즘 참 집값이 많이 오르면서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언제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죠. 그런 분들에게 이 지역주택조합은 아주 솔깃한 제안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어떤 내용인지 사건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사건 의뢰인인 김숙희 씨는 남편의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 온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김숙희 씨의 꿈도 내 집 마련인데 높은 집값으로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러던 중에 A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한다라는 걸 알게 됐고 조합에 가입해서 업무 대행비,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국토부로부터 A 지역주택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게 됩니다. 조합 측에 이때까지 낸 분담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지만 이로 인한 책임을 모두 본인이 감수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냐면서 예. 돌려줄 수 없다라는 지역주택조합 측의 입장입니다. 이에 김숙희 씨가 너무나 억울해서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분명 조합 측에서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김숙희 씨가 참 답답하시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가입하면서 낸 분담금 요거 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분담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그런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요, 자격이 없어도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을 녹음을 하거나 계약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거짓말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조합원 가입 계약을 할 때에는 당장 내일 새 아파트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을 때인데
그때 광고나 확약에 대한 서류를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는다든지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 대화나 통화를 뭐 녹취해 둔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조합이나 업무 대행사 측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조합원이 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경우 그건 말로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그런 말을 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게다가 보통 계약서에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 이로 인한 책임을 모두 본인이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고 네. 또 잘 설명 들었음,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음 이라는 글을 쓰라고 하여 쓰게 되는데 네. 이런 문구가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정말 뭐 돋보기를 가지고 다녀야 되나요? 그러니까. 깨알 같은 글씨가 항상 문제가 되네요. 네, 그렇죠. 이때 조합 측에 나도 된다고 설명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 조합 측에서는 아까 사례처럼 내가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하는데 이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네. 피해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계약서는요,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 하단까지 정말 수능 문제 풀듯이 네. 꼼꼼하게 읽어봐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선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정의를 하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의 건축 및 분양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청약과 달리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순위와 관계없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생이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귀가 솔깃할 수 있는 그런 유혹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부적격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격이 있다는 얘기인데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주택 혹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자격 요건을 입주 예정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면 김숙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사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도환 씨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없더라도 임의세대 방식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임의세대 방식 이게 어떤 겁니까? 네, 지역주택조합이 새로 지은 아파트 중에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세대를 분양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나머지 세대가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서 일반 분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세대가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만 임의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실적으로 30세대 미만인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김숙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렇죠. 애초에 임의 분양이라는 것이 미분양이 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 조합원 분양이 미분양이 나지 않는다면 임의 분양이라는 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야, 지금 김숙희 씨 보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최근 주택법이 개정되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후 한 달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이 2020년 12월 11일 이후 신규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조합에 적용되게 되기 때문에 네. 그 피해자 구제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2020년 12월 11일 이전에 하신 분들은 적용이 안 돼서 그러면 관련 좀 소송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좀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사안에 따라서 기망, 착오, 원시적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네. 소송을 하기 전에 조합 측에게 이렇게까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합의를 시도해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럼 보통 합의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합의를 잘 해주십니까? 그 변호사의 역량에 달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합의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사실 또 뉴스나 또 기사를 보면 피눈물로 바뀐 내 집 마련의 꿈이라고 해서 관련 분쟁들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좀 의뢰들이 많이 들어오십니까? 네, 이 사건처럼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거나 자격이 안 되는데도
된다고 거짓말을 해서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네. 정작 조합원도 되지 못하고 아파트도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또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사업 예정 지역 내 80% 이상의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이게 확보가 안 되었으면서도 마치 다 확보가 된 것처럼 거짓말을 해서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돈도 냈는데 알고 보니까 토지 확보도 안 되어 있고 네. 사업도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해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구청을 통해서 지금까지 얼만큼 확보가 되어 있는지 예. 문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 그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과 지금 조합에서 확보하고 있는 게 좀 달라서 구청에서는 60% 확보되어 있다라고 네. 신고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구청에 신고한 이후에 20% 정도 더 확보해서 지금 80%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 상당히 위험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떤 위험성들이 있는지 우리 오동준 변호사님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보통 문제가 되는 점은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사업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변호사님 그렇다고 해서 꼭 지역주택조합이 실패만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뭐 성공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거 가입을 할 때 좀 어떤 것들을 챙겨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스스로가 건축주가 되는 셈입니다. 네. 그래서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걸 나눠 가지지만 손실이 발생해도 분담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도 같이, 손해도 같이 또 명심을 해야 되겠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좀 점검하셔야 될 사항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조합원 가입 계약서나 조합 규약에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경우에 그 수익은 업무 대행사가 가져가고 이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이의 제기를 일체하지 않겠다. 이런 조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합원 가입 이전에, 즉 조합이 설립되기도 전에 조합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처리했던 모든 사항을 승계를 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까 사례에서도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 것인데 임의 탈퇴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에 임의 탈퇴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냈던 돈은 언제까지 얼마만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계약서에 조합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 또 임의 탈퇴는 가능한지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그럼 어떤 걸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사업 부지의 토지를 95% 이상 매수한 상태인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까 한병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80%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되지만 이 설립된 조합이 이제 건축주로서 사업 시행을 하려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그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95% 이상 확보되어야만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의 미확보 토지는 매수 청구를 해서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토지 확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따라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 저런 일단 과정을 겪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어떤 모임이든지 들어가는 것도 자유고 나오는 것도 자유지 않습니까? 이게 탈퇴를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방법은 없을까요? 네, 조합원 자격이나 토지 확보율에 대해서 기망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해서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정이 없이 그냥 임의로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조합 규약에서 정한 대로 돈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보통 계약금 및 업무 대행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돌려받게 됩니다. 네. 그마저도 당장은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위기와 또 기회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좀 내 집 마련의 꿈도 깨지고 돈도 잃게 될 위기에 처한 우리 김숙희 씨에게 한병철 변호사님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조합 측과 합의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해서 이미 낸 돈의 반환을 청구해야 될 것입니다. 김숙희 씨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는데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 최근 하급심 판결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30세대 이상일 경우라면 임의 분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효라면서 납부한 돈을 전액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들을 해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사무장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예. 항상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는 떨어진 깨알을 잘 보자. 깨알 같은 글씨를 잘 보자. 아니, 솔직히 법적으로 15포인트 이상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깨알 글씨가 웬 말입니까? 더 로얄와 함께 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리니까요.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합시다.